안녕하세요. 세무사로 일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꿈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꾸기만 하면 바로 로또를 사러 가게 되는 길몽도 있고, 꾸고 나면 하루 종일 여기저기 살피게 되는 흉몽도, 앞의 일을 미리 꾸는 예지몽도 있죠. 여러분은 혹시 경고몽을 꿔본 적이 있으신가요? 신라의 45대 왕인 신무왕은 꿈에 자신이 죽였던 이홍이라는 사람이 쏜 화살을 등에 맞는 꿈을 꾸고 깼는데, 그 후에 등에 종기가 났고 이로 인해 얼마 가지 않아 죽었다고 합니다. 꿈에서 화살을 맞은 자리에 신무왕을 죽음에 이르게 한 종기가 난 것이죠. 다소 터무니없는 얘기고 믿거나 말거나 하는 종류의 소리이지만, 꿈은 무의식의 발현이라는 프로이트의 말처럼 확실히 현실과 비현실이 혼합되는 미지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소리가 허황된 소리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전 사실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늘 가정을 꾸리고 하나가 아닌 둘의 인생을 꿈꿨습니다. 그럼에도 40이 훌쩍 넘는 나이에 지금까지 결혼까지 생각해서 진지하게 만나온 여자가 2명 있었지만 모두 행복한 결말을 보지 못했네요. 세무사라는 번듯한 직업과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외모, 사회성 좋은 성격인데도 제가 혼자인 이유는 불행하게도 따로 있었죠. 바로 지금은 돌아가신 저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 이유였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탓이라는 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 일찍 저희 아버지를 떠나보내시고 혼자의 몸으로 외동아들을 부족한 것 없이 키워내셨거든요. 사랑하는 자식이 어디 가서 뭐 하나 꿀리게 하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시장 한복판에서 몇십 년을 생선을 손질하셨죠.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 덕분에 어머니는 고등학교도 다 마치지 못하셨지만, 저는 대학도 나올 수 있었고 고생하지 않고 공부를 했고, 지금 세무사라는 직업을 얻어서 사회에서 한 사람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 겁니다. 저의 세계는 모두 어머니 인생의 걸작인 셈이었죠. 그런 어머니의 은혜를 아는 저였기에 어머니와의 유대관계가 아주 강했어요. 어머니와 저는 서로를 우산 삼아, 서로를 기댈 수 있는 나무 삼아 열심히 살아왔어요. 제 세계를 어머니에게 선물 받았으니 저 또한 살면서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돌려드리고 싶었죠. 그래서 저와 진지하게 만났던 여자들에게도 저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결혼을 한다면 꼭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고, 안 된다면 어머니가 사는 곳과 가깝게 살고 싶다는 뜻을 전했죠. 또 제가 버는 돈에서 일부는 매달 어머니께 드려서 어머니가 시장 일에서 은퇴하도록 돕고 싶다고도 했고요. 이것 외에도 참 많았어요. 내가 어머니 일로 요구사항이 많은 만큼 더 잘하겠고 처가에도 똑같이 잘하겠다고 덧붙이긴 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도 참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저와 어머니의 관계를 너무 특별하게 여겨서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했던 거죠. 제 얘기를 들었던 여자들이 황당해 할 만도 했습니다. 그때 만났던 여자들은 저의 요구사항을 듣고 한창 하고 있던 결혼 이야기에 대해 갑자기 말을 줄이더라고요. 그럴 만도 하죠. 뭐 이런 놈이 다 있지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여자들이 저와의 결혼을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가 저의 허황된 요구사항뿐만은 아니었어요. 바로 저희 어머니의 보통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성격 때문도 있었죠. 여자 혼자 몸으로 시끄러운 시장통에서 장사를 하느라 단련된 어머님의 성격은 간혹 너무 고집스러운 아나무인으로 오해받기가 쉬웠어요. 한 명의 손님이라도 더 잡으려면 목소리가 커야 하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기에 그만큼 진상들도 많아서 그 진상들을 이기려면 어머니 성격 또한 아주 강해져야 했죠. 일반 서비스업에서 아르바이트만 조금 해도 성격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20년 넘게 같은 시장에서 생선 손질을 했으니 그때 변한 성격이 고착된 거죠. 한 번은 진지하게 사귀었던 여자친구를 처음으로 어머니께 소개시켜드리면서
다 함께 고급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요리 모두 가격대가 있는 식당이었고 아들을 키우면서 늘 허리띠를 졸라매고 산 어머니 눈에는 과하다라고 보였나 봅니다. 어머니는 메뉴판을 보자마자 커다란 소리로 말하셨죠. 아이고, 이게 뭐야? 뭐가 이렇게 비싸다냐? 옴매, 옴매. 이거 한 접시 재료값 그 뭐 얼마나 한다고. 엄마, 가격 보지 말고 드시고 싶은 거 시키세요. 오늘 제가 사는 거니까 괜찮아요. 야, 나 아까워서 못 먹는다. 얼른 나가자. 나가서 내가 아는 국밥집에 가. 어? 진규야, 일어나라. 너도 어여 일어나고. 아, 괜찮다니까요. 이런데 1년에 얼마나 온다고. 좋은 날이니까 좋은 곳에서 좋은 거 먹고 싶으니까 여기 왔죠. 맞아요, 어머님. 요즘 한정식 거의 이래요. 많이 비싼 것도 아니에요. 야, 너 나가서 땅을 파봐라. 어디 동전 떨어진 거 없나 주워봐. 단돈 1,000원 모으기가 쉽나. 아이고, 난 우리 아들이 번 돈 아까워서 마음 편히 못 먹겠다. 채예요, 채. 저의 설득 끝에 어머니는 그 집에서 제일 싼 코스를 시켜서 드셨고 음식 한 접시 한 접시 드실 때마다 이런 소리를 하셨습니다. 이거 우리 시장 앞에 있는 백반집 가면 한 상이 7,000원이요. 7,000원. 뭐 얼마나 좋은 게 들어갔다고 그 값을 받고 팔어? 아이고 아깝다 아까워. 나중에는 저희가 있는 룸 벽을 뚫고 어머니가 음식값이 비싸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렸는지 식당 직원이 들어와서 혹시 무슨 문제 있냐고 물을 지경이었죠. 그때 만나던 여자친구도 어머니의 좋은 날 만나 식사하는 자리에서 돈돈하는 모습을 보고 불편해했고 저도 눈치가 보여서 혼났네요. 또 한 번은 두 번째로 진지하게 만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는 백화점에서 일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여자친구가 백화점에서 어머니 스카프를 하나 사서 선물을 했는데 어머니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다음에 백화점에 같이 가서 원하는 걸로 교환을 하자고 했는데 그때는 이미 어머니가 스카프 가격 택을 다 뗀 상태여서 교환이 불가능했어요. 여자친구는 그래도 예비 시어머니에게 본인은 직원이라서 할인을 받는 거고 다음에 같이 가서 또 사드리겠다고 했고 그 약속을 지켜서 저 없이 둘이서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친구는 어머니를 모시고 백화점에 갔다 온 당일 저녁에 제게 이별을 통보하더군요. 갑작스런 말에 제가 더듬거리며 이유를 묻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백화점 가서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알아? 어머님이 저번에 드린 그 마음에 안 들다던 스카프를 챙겨오셨더라. 내가 이건 택을 떼서 교환이 안 된다고 다시 말해도 득달같이 매장 찾아가서 한 번도 두르고 외출 안 했다고 바꿔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거기 내가 일하는 직장이야. 근데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우기고 따지는 게 말이 돼? 내가 정말 창피해서 혼났어. 그 자리에서 어디로 숨고 싶었다고. 나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 이렇게 아나무인하고 말 안 통하는 시어머니 모시고는 못 살아. 어머님이 나쁜 분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자신이 없어. 같이 살면 정말 말라 죽을 것 같고 오늘 같은 일 또 안 일어나리란 보장도 없잖아. 미안해. 우리 시간 좀 갖자. 표면상 시간을 갖자고 말했지만 사실상 이별을 고하는 말이었죠. 저는 그렇게 두 번째로 만나던 진지한 관계를 청산했습니다. 그때는 대체 왜 이런 사소한 일로 헤어지자는 거지 하고 괴로워했지만 지금은 이해가 가네요. 아들인 저도 가끔씩 저희 어머니 성격이 감당 안 될 때가 있으니까요. 동시에 그런 어머니를 탓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고등학교를 못 나오고 뭐든 돈 걱정부터 하고 성격이 괄괄하게 된 게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어머니가 살아온 세월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당하기 힘든 성격의 어머니와 평생 그런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저를 받아주는 여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이번 생은 아쉽게도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짐이 무색하게 제가 40을 앞두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시장에서 쓰러지셨고 제가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을 땐 이미 어머니는 이 세상 분이 아니셨죠. 참 많이도 울었고 가슴 아파했고 또 대상 없이 분노도 했습니다. 눈 감기까지 비린내 그득한 시장에서 그 미끌거리는 생선 손질만 하다간 어머니가 불쌍해서 울었고 또 어머니가 박복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운명에게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그 슬픔과 분노의 원인은 바로 저였어요. 어머니가 그런 인생을 살았던 본질적인 원인은 바로 아들인 저였으니까요. 저를 키우기 위해 시장에서 생선을 팔기 시작하셨고 제 입에 뭐라도 더 하나 넣어 배불려주기 위해 돈에 집착하게 됐으니까요. 한동안 어머니의 부재로 폐인처럼 살다가 끝까지 일하다간 어머니가 제게 주신 인생을 더 소중하게 살아야겠다는 걸 깨달았죠. 그 후로는 제게 더 집중해서 살았어요. 열심히 일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 즐겁게 살았죠. 하지만 딱히 여자를 만나진 않았습니다. 기회가 없었다면 없었던 거고 저도 적극적이지 않았거든요. 어쩌면 제 무의식 속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여자를 만난다면 뭔가 옳다구나 하고 만나는 것처럼 느껴졌나 봅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평소 저를 참 안쓰러운 눈빛으로 보던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선배 한 분이 제게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같이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깜빡이도 없이 말을 꺼냈죠. 영수 씨, 이번에 여자 소개 한번 받아봐. 네? 갑자기요? 웃지만 말고 영수 씨 이제 곧 50이다 50? 반 100살이라고. 100세 시대에 남은 인생 반절은 내 짝 찾아서 알콩달콩 살아봐야 하지 않겠어? 그럼 좋죠. 근데 제가 좀 반 포기한 상태라서요. 내 아는 사람이 이번에 혼자인 남자 없냐고 물어봐서 내가 딱 영수 씨 얘기했지. 그 사람 아는 사람인데 올해 30 후반에 화장품 회사 다니는 여자라고 하더라. 영수 씨도 들어봤을 거야. 우리 사무실 앞에 지하철역에도 그 회사 광고 크게 붙어 있으니까. 아, 본 것 같아요. 그 3번 출구에 있는 거죠? 거기. 거기 팀장이라는데 능력도 좋고 일단 얼굴도 진짜 예쁘대. 약간 아나운서 스타일의 단아한 분위기라고 하는데 내가 우리 영수 씨 취향을 잘 알잖아. 그래서 딱 기다리라고 내가 좋은 남자 안다고 전해놨어. 아, 역시 저 챙겨주는 건 선배뿐이네요. 근데 제가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가볍게 만나만 보라고. 그쪽도 결혼 생각 딱히 없대. 그래서 영수 씨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여자가 영수 씨 나이 듣고 괜찮다고 했대. 나이 신경 안 쓴다고. 어때? 한번 나가봐. 아니면 아닌 거지 하고 넘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선배가 등 밀어서 반 억지로 나간 자리에서 저는 저의 이상형의 여자를 만났습니다. 선배에게 별 생각이 없다고 했던 게 민망해질 정도로 너무나 마음에 드는 상대였죠. 깨끗한 화선지에 맑은 먹으로 그려진 그림처럼 생긴 여자는 외모뿐만 아니라 울림 있는 목소리, 조곤조곤한 말투까지 모두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고 만 겁니다. 영수 씨 B대 나오셨구나. 저는 A대 나왔어요. 같은 지하철 타고 다녔겠다. 아, 그러게요. 제가 5년만 젊었어도 혜수 씨랑 같은 지하철 타고 통화했을 텐데. 근데 정말 동안이세요. 저랑 동갑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데요? 아유,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진짜인 줄 알아요? 빈말 아니에요. 전 정말 거짓말을 못해서 빈말하면 눈에 딱 영혼이 없어져요. 보세요. 지금 초롱초롱하지 않나요? 아, 또 그렇게 쳐다보시면 저 가슴 떨리는데. 아유, 진규 씨 정말 재밌으시다. 대화 내내 웃겨서 배 땡겨요. 혜수 씨는 땡땡 뷰티에서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저 거기서 화장품 산 적 있어요. 제 거 산 건 아니었고 어머니 드리려고 선물 세트 큰 거 샀었네요. 진짜 잘 쓰셨어요. 잘 맞는다고 하시면서요. 너무 좋다고 하루에 딱 한 번 조금씩 발라서 아낀다고까지 하셨으니까요. 어머, 진짜 기분 좋다. 잘 쓰셨다니까 저도 기쁘네요. 근데 어머니는 아직도 잘 쓰시고 계세요?
괜찮으시면 제가 프로모션 샘플로 나온 거 가져다 드릴게요. 아, 지금은 돌아가셔서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러셨구나. 제가 괜한 소리를 했네요. 아니요. 제가 말 꺼낸 건데요, 뭘. 이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온 돌아가신 어머니 얘기에 제 표정이 숨길 수 없이 가라앉는 걸 봤던 걸까요? 저는 제 손을 조용히 하지만 아주 따뜻하게 잡아주는 손길에 아, 이 여자라면 이라는 희망을 품었어요. 이 여자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 평생 내 옆에서 이렇게 손을 잡아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말이죠.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고 혼자였던 제 옆에는 예비 아내가 생겼죠. 저는 속수무책으로 예비 아내에게 빠졌습니다.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제 연애도 결혼도 마음 놓고 가라고 제게 내려주신 선물이 아닌가 할 정도로 저와 너무나 잘 맞는 사람이었어요. 예비 아내와의 만남이 진지해지기 시작했을 때 예비 아내가 제게 제안했던 건 바로 저희 어머니를 같이 만나러 가자는 거였어요. 예비 아내는 먼저 납골당에 계시는 어머니를 만나 뵙고 싶다고 했고 저희는 어머니가 생전 좋아하셨던 막걸리와 곶감을 챙겨서 갔습니다. 예비 아내는 평소 제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어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 모자 사이가 얼마나 돈독했는지 제게 들어서 이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예비 아내는 어머니의 유골함 자리 앞에서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영수 씨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옆에서 잘 챙길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세요. 저는 먼저 납골당에 가서 어머니에게 인사하겠다고 하고 저를 키워줘서 고맙다고 어머니께 인사드리는 예비 아내를 보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와 결혼해야겠다고 말이죠. 시간이 갈수록 예비 아내를 향한 제 마음은 권태기 한 번 없이 커지기만 했어요. 연애하는 동안 밤에 헤어지는 시간이 너무 싫어서 동거 얘기가 나왔고 어차피 둘 다 마음이 있는데 동거보다는 결혼이 어떨까 하는 소리가 나와서 허무할 정도로 빠르게 결혼을 약속했어요. 재미없게 살아온 제게 이런 행복이 굴러들어오다니 오히려 너무 행복해서 불안한 마음 아시나요? 이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오히려 더 빨리 결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시라도 먼저 혼자인 상태에서 탈출해서 가족을 만들고 언제나 어딘가에 속하고 싶어 했으니까요. 저와 예비 아내는 결혼을 안 한 상태로 있는 게 시간 낭비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예비 아내가 고민을 하긴 했지만은요. 근데 우리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성급하게 결혼하는 거 아닐까? 왜? 나랑 결혼하는데 확신이 안 서? 난 혜수 씨 보면 100% 확신이 있는데.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나도 당연히 영수 씨랑 결혼하고 싶지. 근데 아무래도 결혼은 신중해 하는 거니까. 신중하게 생각했어. 마음 있고 확신 있으면 빨리 하는 게 좋지. 우리가 나이도 있고 앞으로 아이도 낳을 건데 혜수 씨 몸에 무리 안 가려면 조금이라도 젊을 때가 좋으니까. 아이? 저는 예비 아내가 아이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알거든요. 예전에 예비 아내 핸드폰 사진 앨범에 처음 보는 애들 사진이 수두룩한 걸 보고 누구냐고 물었더니 사촌 조카들이라고 하더군요. 사촌 애들 사진도 그렇게 저장하는 걸 보니 우리 애가 생기면 얼마나 더 예뻐하겠어요? 저는 걱정하는 예비 아내를 설득했고 예비 아내도 얼마 가지 않아 확신이 생겼다고 했어요. 그렇게 연애를 하고 1년이 지났을 때 결혼을 하기로 했고 예비 아내 부모님까지 찾아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내일 모레면 50되는 나이 많은 사위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실까 두렵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걱정이 무색할 만큼 예비 장인어른과 예비 장모님은 너무나 따뜻하게 절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강사위 왔어? 자, 이리 들어와요. 아유, 너무 보기 좋다. 우리 딸이랑 잘 어울리네. 아우, 엄마, 너무 오버하신다. 영수 씨, 일단 앉아요. 잘 어울리는 걸 잘 어울린다고 하지. 그럼 뭐라고 하니?
우리 사위 뭐 줄까? 커피? 차? 아니면 시원한 음료수? 네, 그럼 커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쩜 목소리도 좋고, 안 그래요, 여보? 어, 남자답고 아주 든든하게 보이네. 겉뿐만 아니라 속도 물론 그렇겠지? 그럼요, 장인어른. 속도 꽤 쓸만합니다. 말도 재밌게 잘하고, 우린 이대로 하나뿐인 외동딸이 하늘이 무너져도 독신으로 살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듬직한 사위 데려오니까 마음이 다 놓이네. 얘가 사람 보는 눈이 너무 까다롭거든. 제 엄마 닮아서 그렇지 뭐. 어머, 무슨 소리예요. 난 나 좋다는 남자들 중에 그냥 눈 감고 막 잡은 건데. 그냥 운에 맡겼지, 운에. 그럼 아주 천운이네, 천운이야. 안 그런가, 강서방? 뭐야, 엄마랑 아빠 지금 우리 앉혀두고 만담하세요, 지금? 예비 아내의 따뜻한 기운은 모두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거더라고요. 웃음이 끊이지 않는 편안하고 화목한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죠. 예비 아내와의 결혼 준비는 순풍에 돛단 듯이 어려움 없이 진행됐어요. 예비 아내가 혼자 예식장도 알아보고 청첩장, 드레스, 턱시도 등 모두 알아서 정해줘서 저는 옆에서 맞장구 치기 바빴네요. 원래 결혼식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싸운다는데 저는 알아서 척척 진행하는 예비 아내 덕에 마음 놓고 따라가기만 했네요. 처음이라서 혼자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유명 화장품 회사 팀장님은 결혼식 진행도 막힘없이 착착 풀어나가더군요. 예비 아내는 본인이 살고 있는 투룸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시작하자고 했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예비 아내 소유의 아파트는 깔끔하고 위치도 좋고 제가 다니는 사무실에서도 가까웠거든요. 예비 아내가 이른 나이에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산다는 게 신기해서 어떻게 돈을 모았냐, 대출 낀 거냐고 물으니까 예비 아내는 그저 운이 좋았고 부모님이 좀 도와주셨다고 하더군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만큼 경제적 지원도 잘 받았구나 생각하고 말았죠. 예비 아내의 집을 신혼집으로 하기로 했으니 리모델링 비용을 제가 내기로 했어요. 리모델링 업체에서 한 6주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하네. 그리고 하루 정도는 더 냄새 빠져야 한다고 하고. 내 집에 와 있을래? 아니야. 부모님 댁에 가서 있지 뭐. 장모님 댁 당신 회사에서 멀잖아. 지하철만 2번은 갈아타고 1시간 넘게 걸릴걸? 그냥 나한테 와 있어. 짐도 거의 다 정리해서 깨끗해. 이제 좀 있으면 싫어도 붙어 있어야 하는데 아껴놔야지. 뭐 어때? 미리 신혼 분위기에 좀 취해 있으면 되지. 나 결혼 전에 부모님이랑 좀 더 있고 싶어. 나 외동딸이잖아. 우리 부모님도 시원섭섭하실걸? 그럼 뭐 어쩔 수 없고. 알았어. 신혼집 리모델링이 끝나기 전까지 예비 아내와 함께 있고 싶었지만 예비 아내는 부모님 댁에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도 많고 바쁜 출근길, 처가에서부터 예비 아내 회사까지 너무 멀고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한한 사랑을 10분 발휘해서 제가 출근하기 전에 처가에 들러 예비 아내를 회사까지 데려다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 아내가 처가에 들어간 다음 날 새벽같이 일어나 운전을 해서 처가 앞으로 기사 노릇을 하기 위해서 달려갔네요. 이제 생각해보면 참 사랑 때문에 힘이 불끈불끈 나서 할 수 있는 일이었죠. 처가 앞에 차를 세우고 예비 아내가 평소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 신호음이 가더니 이내 예비 아내가 전화를 받았죠. 아침 일찍 갑자기 웬 전화? 일어났어? 준비하는 중? 그렇지. 출근 준비하고 있지. 한 30분 걸리나? 다 되면 아파트 뒤로 나와. 나 차 주차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왜? 왜긴 왜야. 우리 혜수 회사까지 데려다 주려고 그러죠. 뭐야. 아이,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 당신 지각하면 어떻게 하려고. 됐어. 먼저 가. 나 방금 일어나서 좀 늦게 나갈 것 같고
아빠도 나간다고 하셔서 같이 가기로 했어. 그래? 에이,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럼 회사 끝나고 만날까? 내가 회사로 데리러 갈게. 아니야, 저기 영수 씨. 우리 결혼식도 이제 열흘 좀 넘게 남았잖아. 이제 곧 떨어질 수도 없이 같이 있을 텐데 벌써부터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그래야 결혼이 더 특별하게 느껴질 것 같고. 우리 결혼식 전까지 너무 붙어 있지 말자. 어? 제가 너무 귀찮게 한 걸까요? 아니면 예비 아내에게 메리지 블루라도 찾아온 걸까요? 여자든 남자든 결혼 전에 괜히 우울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예비 아내도 그런 연유 때문에 결혼 전에 거리를 두자고 하는 것 같았죠. 동거하다가 결혼하는 사람들도 결혼식 전에는 잠시 떨어져 있는다고 하잖아요. 일단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서 알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예비 아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결혼식 전에 예비 아내를 직접 만나지 못하고 하루에 몇 번 문자나 전화 통화만 했네요. 그렇게 결혼식 열흘 전에 제가 아침부터 몸이 으슬으슬하게 춥고 아주 약간의 몸살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결혼 전에 컨디션 조절을 해야 하니까 그날은 일 끝나는 대로 집으로 가서 바로 쉬었습니다. 집에 있는 상비약 입에 털어놓고 기절하듯 잠에 들었죠. 그런데 전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그날따라 몸이 안 좋아서 그랬을까요? 처음엔 너무 생생해서 제가 초등학생 때 살던 낡은 빌라집으로 돌아간 줄 알았어요. 정말이지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현관에 서 있었어요. 신발을 신은 채로 집 안에 들어가 마치 짜여진 각본대로 어머니가 쓰시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은 제가 다가가자마자 자동으로 끼익 하고 열렸고 그 방 안에는 사람 하나가 제게 등을 보이고 앉아 있었죠. 한쪽 다리를 굽혀 세우고 그 위에 팔 한쪽을 얹고 있는 낯익은 모습. 그렇습니다. 제가 그리워하던 저의 어머니였어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고 전을 입을 열려고 했지만 여느 꿈이 그렇듯이 제 의지대로 되는 게 없더군요. 저는 벌어지지 않는 입을 계속해서 열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뭔가 텔레파시라도 간 건지 어머니는 아주 천천히 뒤를 돌아서 제 얼굴을 보시더군요. 꿈속에서 어머니 얼굴을 보면 바로 눈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몇 년 만에 얼굴을 본 어머니 표정이 너무나 무섭게 굳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어머니가 왜 화가 나신 거지? 혹시 나 때문에? 대체 왜? 이런 의문이 무섭게 장가지를 뻗어갔지만 그때까지도 입을 열고 한마디 할 수조차 없었어요. 어머니는 한동안 무서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다 갑자기 거짓말처럼 서글픈 표정을 짓더니 입을 열어서 무언가를 말하셨어요. 수고한다. 처음엔 대체 무슨 말인지 제대로 들리지도 않더군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공허한 방 안의 메아리처럼 퍼져서 제가 미처 붙잡을 수 없는 것처럼 퍼져나갔어요. 애써서 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지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고 제 내리에 찍힌 말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어요. 영수야, 너 그년이랑 결혼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지금 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분명 이건 꿈인데 아니 그때는 꿈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왜 어머니가 저렇게 애절한 얼굴로 제게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년이라니 어머니가 대체 뭘 아시고 저런 말을 하시는 걸까 생각하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저의 멍청한 모습에 답답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영수야, 그년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 어디에 맞아서 깬 것처럼 온몸이 파들하고 떨리면서 눈을 떴습니다. 귓가에 아직도 어머니의 목소리가 왱왱하고 울리는 것 같았죠. 일어나 보니 몸은 잔뜩 흘린 식은땀 때문에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 때문인지 이상하게 몸이 떨리더라고요.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요.
갈증이 나서 주방에 가서 물 한 컵 따라 마시고 생각해 보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어머니 꿈을 꾼 거였어요. 호전몽을 아시나요? 장자가 나비 되어 훨훨 나는 꿈을 꾸다가 깼는데 꿈에서 깨고 나서 자기가 꿈에서 나비가 됐던 건지 아니면 나비의 꿈에 장자가 된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고 하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동안은 꿈에서 깨서 물 한 잔 마시는 게 현실인지 아니면 예전에 살던 빌라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와 마주했던 게 현실인지 분간이 안 가더라고요. 몇 날 며칠을 제발 꿈에 한번 나타나 달라고 빈 적도 있었어요. 꿈에서만이라도 어머니의 얼굴,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전까지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제 꿈에 나와주신 적이 없었어요. 고인이 꿈에 나오거나 꿈에 나와서 말을 하면 안 좋은 꿈이라고 하던데 꿈에 안 나오면 저승에서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라는 말을 듣고 이후에는 어머니 꿈을 바란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전엔 그렇게 바라던 어머니 꿈인데 왜 하필 이렇게 이상하고 불길한 꿈인 건지 잠에서 깬 후 뜬 눈으로 아침 해를 맞이했어요. 메리지 블루는 예비 아내가 아니라 나한테 온 게 아닌가 하는 착각도 들더군요. 그저 거사를 치르기 전에 정신이 예민해지니 꾸는 의미 없는 꿈이라고 하기엔 그때 꿈에서 어머니 표정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예기치 못하게 꾼 꿈 하나 때문에 현실적으로 믿을 수 없는 꿈속 어머니의 경고와 내가 사랑하는 나와 결혼할 여자 둘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대체 왜 어머니는 제 꿈에 나타나서 그런 말을 하신 걸까요? 만일 여러분의 일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저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넌다고 처음으로 제 꿈에 찾아오신 어머니가 아무 이유 없이 나오시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확인할 걸 확실히 확인하자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일단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제게 예비 아내를 소개시켜준 선배에게 넌지시 물었죠. 선배, 커피 드실래요? 여기요. 땡큐. 웬일이래? 저 선배, 그러고 보니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혜수 씨랑 선배랑 어떻게 아는 사이라고 했죠? 혜수 씨? 아, 영수 씨. 혹시 벌써부터 예비 신부 의심하는 거야? 뭐 있는 사이 아니었어. 그때쯤 군대 동기들 만나 술 한잔 했는데 그때 있던 동기 하나가 친한 동생이 진짜 괜찮은데 아직도 혼자라고 해서 나도 그런 동생 하나 안다고 했지. 근데 왜? 아, 그럼 접점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뭐. 영수 씨, 벌써부터 의처증기 보이면 안 돼. 예비 신부 도망가. 선배도 예비 아내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 없어서 더 이상 뭘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정말 너무 찜찜하고 죄책감이 생기긴 했지만 한 번에 끝내기 위해서 저는 흥신소 의뢰를 하기로 마음먹었죠. 근데 막상 의뢰를 하려니까 제가 뭘 알고 싶어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내의 신상, 과거, 행적, 뭐라고 딱 구체적으로 뭘 알아야 하는지 막막했어요. 몇 번의 고민 끝에 저는 예비 아내가 나온 대학교, 일하는 회사, 그리고 가족 관계를 알아봐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예비 아내와 해외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기에 그때 봤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었거든요.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빠르게 조사해 달라고 당부했죠. 예비 아내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저는 계속 한 번의 꿈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의심했다는 모순된 감정으로 괴로웠어요. 만일 아무것도 안 나온다면 정말 평생 이 일을 혼자 사죄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결혼식 4일 전날 저는 충격적인 의뢰 결과를 마주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조사 결과가 제게 잘못 온 건 아닌지 하고 몇 번을 확인했죠. 하지만 서류 맨 위에 이름 석자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눈앞에 새하얗게 불타는 배신감과 이게 모두 현실이 아닐 거라는 생각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군요. 저는 거칠어지는 숨을 가다듬고 당장 예비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받지 않더군요. 그래서 서류에 적혀있는 모텔 주소로
냅다 차를 몰고 갔어요. 모텔 앞에 차를 대고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제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 한 명을요. 그렇게 2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구석지 모텔 쪽으로 걸어오는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이내 귀에 가져다 댔고 몇 초 후에 차 안에 앉아있던 제 주머니 안에서 진동이 느껴졌어요. 여보세요? 나야. 전화했었어? 오늘 퇴근이 너무 늦어져서 정신이 없었네. 영수 씨는 퇴근했어? 했지. 그럼 집이야? 아니, 네 바로 앞에. 나? 내가 어디 있는 줄 알고? 저는 그대로 차에서 내려 전화가 꺼진 줄도 모르고 계속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그 사람은 난데없는 저의 등장에 아주 당황해 하더군요. 진규 씨, 여기가 부모님 집이야? 그렇습니다. 허름한 모텔로 들어가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저의 예비 아내였던 거죠. 리모델링으로 부모님 댁에 가 있다고 했던 예비 아내는 들어보지도 못한 구석지 모텔에서 묵고 있었나 봅니다. 여긴 대체 어떻게 알고 왔어? 지금 그게 중요해? 왜 여기로 들어가? 여기 뭐가 있는데?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어제 내가 엄마랑 크게 싸워서 여기서 잠깐 있는 거야. 이상한 오해하지 마. 아니, 이상한 오해 안 해. 당신이 바람 피운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난 진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야. 평소와 다르게 차가운 목소리로 튀어나오는 제 말을 듣고 예비 아내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입을 떼지 못하더군요. 저는 일단 그런 예비 아내에게 들어가서 말하자고 했습니다. 예비 아내는 마지못해 앞장서서 모텔 안으로 들어갔죠. 익숙하게 묵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예비 아내의 뒷모습을 보면서 착잡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커져갔네요. 저는 방 안으로 따라 들어가 죄인처럼 어정쩡하게 어디 앉지도 못하고 있는 예비 아내를 마주봤습니다. 모텔방은 오래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여기저기 낯익은 안에 물건들이 즐비했고 딱 봐도 하루 이틀 묵은 게 아니었어요. 한 달 동안 이런 데 있느라 고생했네. 여기 있을 바엔 그냥 내 말대로 내 집에 가는 게 낫지 않았어? 내가 말했잖아. 엄마랑 싸웠고 그냥 결혼 전에 좀 떨어져 있으려고. 너 엄마 없잖아. 단호하게 말을 끊은 저의 목소리에 예비 아내는 다리가 풀린 것처럼 풀썩하고 주저앉았어요. 아랫입술을 바들바들 떠는 예비 아내 앞에 제 옆구리에 껴져 있던 서류 봉투를 던졌어요. 예비 아내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제가 던진 서류 봉투를 가만히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아니지. 너 부모가 없잖아. 아니야? 연기자까지 동원해서 나 속이느라 지극정성이었다. 그치? 영수 씨, 어떻게... 내가 묻고 싶다. 어떻게 사람을 깜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내가 이걸 보고 얼마나 비참했는 줄 알아? 어떻게 이혼 사실도, 아니 이혼을 2번씩이나 했고 애가 3이나 있다는 걸 말 안 할 수가 있어? 말 안 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나랑 하는 결혼이 처음인 것처럼 굴었잖아. 난 그것도 모르고 처음인 결혼식 어떻게 그렇게 혼자 잘 결정하냐고 멍청하게 감탄만 했지. 내가 다 말하려고 했어. 영수 씨 정말 대체 언제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 화장품 회사가 아니라 다단계 일 한다는 건 언제 말하려고 했어? 신혼여행 도중에 말하려고 했니? 어디 움직일 수도 없는 비행기 안에서? 아니야 정말. 내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3일 뒤에 결혼식이야. 3일. 네가 사람이야?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냐고. 영수 씨 제발. 내가 다 설명할게. 제발 내 말 한 번만 들어줘. 예비 아내는 다 무너져 내린 표정으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승낙을 가장한 침묵으로 조용히 기다렸죠. 그래, 변명이나 한번 해봐라 하는 기분으로요. 제 침묵에 예비 아내는 얼굴에 눈물을 닦고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나 맞아. 나 부모님 안 계셔.
나 고아야. 어려서부터 고아원에서 자랐고 거기서 나오자마자 안 해본 일이 없이 살았어. 그러다가 같은 고아원 출신 오빠가 일한다고 하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다단계였어. 근데 정말 나쁜 일 하는 거 아니야. 돈도 잘 벌고 그리고 첫 번째 결혼은 아이 때문에 했어. 그렇게 살다가 둘째 태어나고 그 인간이 바람나서 이혼했어. 애들은 재혼한 그 인간이 키우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애들 만나. 이혼하고 1년 지나서 두 번째 결혼했는데 그 사이에 애 하나 낳고 잘 사는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정말 남자 보는 눈이 지지리도 없는지 그 인간하고도 헤어졌어. 애도 그 사람이 키우고 있고. 근데 이혼한 게 내 잘못이 아니잖아.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됐겠어? 아직 젊고 살 날도 많은데 새 출발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회사에서 만난 사람한테 부탁했어. 주변에 혼자인 남자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그래. 그리고 그게 50 다 돼가는데 결혼도 못한 나였겠지. 당신 과거 다 봐주고 아니 멍청하게 속을 정도로 결혼에 눈먼 총각 찾았겠지. 이거 아니야? 만약 내가 이혼 2번 한 이혼녀라는 걸 밝히고 영수 씨랑 만났으면 영수 씨 나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당신 문제는 이혼을 하고 애가 있고 다단계 회사에 다니면서 남들 등쳐먹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다 숨기고 뻔뻔하게 나랑 결혼하려고 했다는 거야. 그래, 맞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근데 내가 그만큼 영수 씨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정말 놓치기 싫어서 그랬어. 내가 하나 묻겠는데 당신 핸드폰에 있는 애들 사진 그거 당신 애들이지? 맞구나. 내 얼굴에 대고 아주 뻔뻔하게 본인 자식을 조카라고 하는 사람이랑 무서워서 살겠어? 영수 씨 제발. 나도 사정이 다 있어서 그런 거야. 내가 거기서 어떻게 내 애라고 말해. 우리 정말 좋았잖아. 제발 고작 이런 일로 헤어지자는 거야? 우리 결혼식이 코앞인데? 매일 사기치면서 돈 버는 당신한테는 이게 고작일지 모르겠지만 난 아니야. 이 예식장 취소해. 위약금은 당신이 다 물고 리모델링 비용도 당신이 알아서 나한테 보내. 이미 공사 다 끝난 집 되돌릴 수도 없으니까. 영수 씨, 그 입 다물어. 내가 이렇게 넘어가는 걸 고맙게 여겨. 구사일생으로 인생 건진 거 괜히 복수해서 피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이 정도로 하는 거니까. 지금 이 대화가 믿어지시나요? 저는 제 이름을 애절하게 부르는 예비 아내, 아니 사기꾼을 뒤로 한 채 구질구질한 모텔을 나왔어요. 주차된 차에 올라 무작정 차를 몰았어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1시간 정도 달려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어머니가 계시는 납골당이었죠. 무거운 피로를 2다리에 매단 듯 한 걸음으로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환하게 웃는 어머니의 사진 앞에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어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죠. 배신감과 자괴감, 또 멍청한 아들 때문에 눈 감지 못하고 꿈까지 나와 경고해주던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지 가늠이 되지 않아 서러움에 오열을 했네요. 엄마 정말 내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다 알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눈도 못 감고 저 구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제가 눈이 멀었던 겁니다. 그런 황홀한 감정은 그저 홀린 것뿐이었어요. 사람이 한눈에 반하고 누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저 그만큼 내가 외로웠던 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딱 그만큼 외로웠던 겁니다. 아무리 속인다 마음먹으면 속을 수밖에 없다고 해도 저는 분명 제가 눈앞에 보이는 의심할 만한 증거들을 그냥 지나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돌아가신 어머니는 이 모든 걸 알고 제 꿈에 나타나 경고해 주신 걸까요? 아니면 정말 무의식의 발현으로 예비 아내가 보인 수상한 행동과 말이 꿈으로 재해석된 걸까요? 저는 제 눈물 섞인 물음에도 야속하게 아무런 대답 없는 어머니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절을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꺼진 핸드폰을 켰을 때 예비 아내였던 사람에게 부재중 전화가 몇십 통 찍혀 있었지만
다시 전화를 하진 않았어요. 그저 문자로 진짜 사기로 고소당하고 싶은 거 아니면 계속 연락하라고요. 예식장 취소할 테니 위약금 보내고 일주일 내로 제가 지불한 리모델링 비용 보내라고 하고 모든 연락 수단을 차단했습니다. 이 얼마나 허무한가요? 등 돌리면 정말 남이고 이 세상 누구보다 멀어진 관계가 되는 게요. 한 달 정도는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저 사무실 집 이런 생활만 하다가 고작 사기꾼한테 대인 일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처럼 슬퍼하고 싶지 않았어요. 파혼 소식을 주변에 알리는 것보다 제 파혼 소식은 제 스스로 받아들이는 게 더 힘들더군요. 하지만 지금은 꽤 괜찮은 상태예요. 이제 결혼이나 남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혼자인 상태에 초조하지 않는 건 살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매번 이 나이에 혼자라는 게 비참하고 뭔가 어딘가가 모자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가신 어머니가 꿈에까지 나타나서 구제해 주셨기에 혼자가 된 거니까 아주 소중한 혼자의 시간이라고 믿고 있어요. 아직도 정말 어머니가 제 꿈에 나타나신 건지 아니면 그저 제 무의식이 어머니란 형태로 작용을 한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것만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분명 꿈은 제 소망이 담겼던 거고 그리운 어머니를 다시 만나고 있던 제 소망과 어머니가 주신 소중한 삶을 어머니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꿈에 깃들어 있었다는 걸요. 그런 소중한 인생에서 선택 하나하나에 더 신중할 거고 혼자라고 조급해하지도 초조하지도 않을 겁니다. 외로움은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고 눈앞에 있는 것도 없는 걸로 만들더군요. 제 꿈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괜한 불안감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모두들 신중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